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슬이입니다. 맨 처음에 수요조사에 비해서 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은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편하게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시면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발표 시작할게요. 오늘 방사과 활용실 이제 소개와 지원 분야 그리고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가 지원 분야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방사관 활용실은 UCRF와 다른 이제 예약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관련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하면서 방사과 활용실 실험 모드 소개 등등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방사광 활용실은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6D 빔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라는 시설에 저희가 유니스트와의 협약으로 들어가 있는 빔라인이고요. 2014년에 건설돼서 현재 2, 3년마다 한 번씩 재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빔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험을 많이 해주시고 그에 대한 실적이나 그 기타 등등에 따라서 이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빔라인이고요.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6D 빔라인에서는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실험 가능한 다양한 분과 중에서 세 가지 분과에 대해서 동시에 지원 가능한 다목적 빔라인입니다.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엑삽스, 삭스, 크리스탈로그래피 관련된 요 세 가지 분과를 지원 가능하고요.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는 이제 UCRF 중에서도 이제 타지에 있는 방사과 활용실인데 이제 가속기 연구소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오렌지색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지금 두 대의 방사광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 6D 빔라인인 방사광 활용실은 3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저장링동에 속해 있는 빔라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여기 보시는 오른쪽 사진은 6D 빔라인의 정경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보리색으로 있는 공간, 요 공간이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6D 빔라인 방사광 활용실 공간입니다. 이제 6D 빔라인은 저희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실적이나 이런 거 설명드리자면은 다른 기기 분석실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적을 수 있겠지만은 매 해마다 거의 이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은 거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10년 동안 누적 논문 개수는 약 5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 50% 이용자와 유니스트 내부 이용자 50% 해서 약 55그룹 지원하고 있고요. 연간 약 60편의 논문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 임팩트 팩터는 이제 16.9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평균 12.4보다는 높은 임팩트 팩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하이라이트 논문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해마다 이제 사이언스나 네이처 관련된 논문들 나가고 있고, 올해는 네이처와 사이언스 각 1편씩 나가서 이제 방사광 가속기 연구를 통한 이제 우수한 연구 실적들 내실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 이제 빔타임 신청, 그다음 실험 모드, 시료 준비, 빔타임 수행, 그다음 결과 분석까지 하셔야 이제 하나의 실험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제가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먼저 빔타임 신청부터 알아볼게요.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속해 있는 6D 빔라인 방사광 활용실은 UCRF랑은 다른 예약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연간 운영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4년에 포항가속기 연구소 연간 운영에 관한 이제 연간 운영에 관한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제 이용자 빔타임이 이제 실제로 유니스트 분들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실험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연 평균 180일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동계 유지 보수 기간 그리고 하계 유지 보수 기간 이렇게 지금 연간 한 세 달 정도는 쉬고 있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만 이용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예약이나 이런 것, 실험 기회가 다른 곳보다는 현저히 적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예약하시는지에 따라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이제 제안서 접수는 방사관 활용실 같은 경우에 포항가속기 연구소를 통한 일반 빔타임을 50% 받고 있고, 유니스트 UCRF를 통해서 협약 빔타임 50%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가속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반년 전부터 제안서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거의 제가 만약에 올해 이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에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의 올해 상반기 내지는 작년 말에 이미 지원을 하셨어야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유니스트에서 접수하는 거는 분기 직전마다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험에 플렉서블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지금 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시기는 한 해는 4분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포항가속기 연구소는 3분기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 최대 제안서를 3번만 받고 있으니까 꼭 이 시기 놓치지 않으시고 이제 접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항가속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방사광 활용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스트와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이제 협약에 의해서 건설된 6D 빔라인이고요. 그래서 빔타임 180일 중에 90일은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제안받은 제안서로 하고 있고 협약 빔타임 유니스트에서는 이제 또 50%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엑삽스 분과, 삭스 분과, MX로 불리는 크리스탈로그래피 분과 그리고 유지보수 기간을 위한 빔타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가속기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빔타임을 신청하시면은 일반 빔타임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이제 배정 단위는 1일 단위 24시간 연속으로 배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24시간 연속은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빔타임 공고는 가속기 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제 신청 방법 역시 포항가속기 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 책임자분이 직접 제안서를 등록함으로써 이제 제안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심사를 통해서 이제 배점 항목이 있어서 그거에 통과되신 분만 이제 이제 빔타임을 실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반면에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 빔타임이라고 부르고 있고 배정 단위는 이제 0.5일, 12시간 연속과 24시간 연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이제 빔타임을 제안서를 받고 있고 이메일로 마찬가지로 이제 이메일로 빈타임 제안서 접수 공고를 드리고 있고 이메일로 제안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마칠 때 이제 제안서 이메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메일 따로 주소 받으실 수 있는 QR코드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빔타임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최대 4대1 이상의 경쟁률로 이제 대부분 실험을 하실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심사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연간 3번의 빔타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는 0.5일 단위로 잘라서도 실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용자분들이 유연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는 분과별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비율이 엑삽스 10%, 삭스 분과 15%, MX 분과 10%, 그리고 유지보수기가 15%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유니스트에서 이용 가능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변적으로 시간을 좀 조정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많으시면은 조금 더 유지보수에 조금 시간을 좀 적게 드리고 다른 이용에 조금 더 편의를 가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트렌드에서는 엑삭스 분과에서 20% 정도, 그다음에 삭스 분과에서 20% 정도, MX 분과에서 5%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0.5일 단위로도 마찬가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빔타임 접수 공지 예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포항가속기 연구소 홈페이지 캡처와 저희가 이메일로 배포하는 캡처 두 가지 보여드리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포항가속기 연구소 이제 공지사항에서는 이제 거의 빔타임 이용하실 수 있는 반년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빔타임 접수 공지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한 번도 강사건 가속기를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올라오는 공지사항 접수 시기를 확인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용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메일로도 발송이 되고 있으니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 UCRF에서 발송하고 있는 접수 이메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접수 이메일을 모든 학생들한테 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임 교수님 위주로 메일을 보내고 있고요. 만약에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지 못했거나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메일 저희 취업에 따로 연락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께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저희 제안서에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주신 분이라면은 이제 저희가 메일을 따로 학생분들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빔타임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익 좀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아까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빔타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연애 최소 유니스트에서 지원하면은 최소 3번 정도만 이용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연애 3번이 절대로 많은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빔타임을 지원하시고 싶으시다면은 UCRF 방사광 활용실은 접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포항가속기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50%에서 경쟁 심사에서 통과하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울산과학기술원 UCRF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100%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한 분기에 이제 최대 이틀 정도 이제 빔타임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D 빔라인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제 타 빔라인에도 지원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빔라인에 필요하신 만큼 지원을 하셔서 경쟁 심사 통과하셔서 이제 빔타임 확보하시면은 이제 6D 빔라인 하나만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안정적으로 빔타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빔타임 확보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아시고 접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갑자기 리비전이 됐는데 빔타임이 없다. 근데 어디서도 빔타임을 얻을 수가 없다.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빔타임 꼭 확보해 두시고 이제 가져가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실험을 하실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6D 빔라인에서 지원 가능한 실험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방사광 활용실 같은 경우에는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이제 3세대 빔라인의 저장링동에 있는 실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울산에서 출장 오셔가지고 이제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연속으로 실험하시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한 그룹이 실험을 오시기 때문에 이제 실험에 따라서 나눠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볼 수 있는 오렌지색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도 만약에 실험 필요하시다면은 제안서 접수 기간 참고하셔서 이제 접수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니스트에서 지원은 하진 않고 일반 빔타임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어요. 방사광 가속기라는 실험이 굉장히 생소한 기관일 텐데, 이제 요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3세대 가속기 연구소는 선형 가속기, 저장링, 그다음 빔라인,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형 가속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빔을 생산을 해서 이제 가속을 시키고, 그렇게 가속된 빔을 저장링에 제공을 해주고, 빔에서 이제 요 저장링에서 방사된 빔을 빔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선형 가속기에서 빔을 가속시키고 저장링에서 가속된 링을 회전을 시키고 거기서 접선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방사광을 빔라인에서 실제로 실험을 하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저장링동에서 확대된 이미지를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빔라인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6D 빔라인의 이제 저장링동에서 방사되는 빔의 이제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6D 빔라인은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저장링동에서 밴딩 마그넷이라고 하는 이제 휨 자석에서 방사된 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휨 자석의 특성상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에너지 파장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안정적인 그 세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6D 빔라인에서는 밴딩 마그넷에서 가지고 6D 빔라인에서는 밴딩 마그넷에서 방사된 빔을 이용하실 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메이팅 미러를 통해서 이제 사이즈를 고정한다든지 포커싱 미러로 빔을 포커싱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150 마이크로에서 100 마이크로 수준의 작은 빔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원하시는 빔 사이즈 훨씬 작은 레벡살디보다는 훨씬 작은 빔 사이즈의 빔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6D 빔라인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선형 가속기에서 전자 빔이 가속되고 저장링에서 빔이 돌고 이제 빔라인으로 제공되는 과정을 보셨는데 이제 실제로 빔라인 스테이션에서 어떤 실험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6D 빔라인의 실험 허치 공간에는 이렇게 장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이제 6D 빔라인에서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좀 드문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 빔라인에 한 분과의 실험만 할 수 있는 다른 빔라인과 다르게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 6D 빔라인 같은 경우에는 엑삭스 분과, 삭스 분과, MX 분과 세 가지 분과를 지원 가능한 다목적 실험 빔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빔 입사 방향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실험 스테이션에서 X선 흡수 분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션에서 이제 스침각 소각 산란 실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에서 스침각 광각 산란 실험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 스테이션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레벡살디 또는 디프렉션 실험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는 이제 PXRD 그리고 싱글 몰리큘 실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네, 각각의 실험 모드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건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실험 모드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세부 실험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늘색 영역인 이제 X선 흡수 분광 영역에서는 이제 내가 측정하는 원소의 산화 상태, 배위수, 결합 거리, 그리고 국부적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나 촉매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산화가 되고 있는지, 내 거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 최대 20개까지 이제 측정이 가능한 파우더 시료 기준으로 최대 20개까지 측정 가능한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시추 실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세부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은 이제 촉매 실험용 베스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촉매 반응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이 가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변화를 인시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스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두색 스테이션은 이제 소각산란 실험 영역이고요. 이제 요 영역에서는 이제 수백 나노미터의 구조체 같은 연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의 형태나 그리고 구조체의 크기, 모양 등을 추측하실 수 있는 실험 모드입니다. 그리고 진한 초록색 영역의 광각 실험에서는 이제 분말 시료의 승온을 하실 수도 있으면서 이제 2차 전지나 코인셀 같은 실험들 이제 이시추로 실험을 하실 수도 있고 방막 시료 두께가 수나노에서 수십 나노에 이르는 이제 방막 시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배양 구조나 결정 구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렌지색 영역에서는 이제 분말 회절 영역에서 분말 회절 실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은 이제 레벡살디에서 이용하는 분말 회절 패턴의 구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차이점은 이제 90K부터 500K까지의 이제 온도 영역도 제공하고 있어서 저온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실시간 저온 실험을 승온하시면서 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까먹었는데 여기 회절이나 산란 실험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 번에 8시료까지 측정할 수 있는 멀티 스테이지나 이제 솔루션 측정을 하실 수 있는 캐필러리를 거치 가능한 스테이지 그리고 온도 승온 실험이 가능한 스테이지도 가지고 있고요. 온도 승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50도까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1500도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인셀, 이제 최대 8채널까지 동시에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 코인셀과 사이클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8채널 사이클러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이제 많은 그룹이 그걸 물어보세요. 8채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사이클에 3시간이 도는 코인셀을 돌릴 때 총 24시간이 드는 거나요? 라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실험하는 것은 아니고 3시간이 도는 시료를 8개를 한꺼번에 꽂아놓으면은 1번 채널부터 8번 채널까지 동시에 돌면서 순차적으로 각각 이미지를 컬렉팅하고 있기 때문에 3시간 안에 총 8개의 시료를 한꺼번에 데이터 컬렉팅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훨씬 이제 24시간 내에서 훨씬 더 많은 코인셀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6D 빔라인에 있는 멀티 스테이지들 굉장히 선호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PXRD 실험에서는 이제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장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랩XRD에서 이제 파우더 시료를 샘플링 한다라고 하면은 틀에다가 파우더를 가득 채우는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파우더 XRD 실험 같은 경우에는 빔 사이즈가 100마이크로에 100마이크로 정도이고,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을 훨씬 더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쿼츠 캐필러리 안에다가 시료를 넣어서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츠 캐필러리의 사이즈는 저희는 이제 구매 가능한 거는 이제 0.1mm부터 1.5mm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200 마이크로부터 400 마이크로 정도의 크기에서 실험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시료 준비나 이제 빔타임 수행에 관련된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기에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여러 가지 모드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샘플링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각 실험 모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샘플링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모드를 다 기억하고 가신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실험이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샘플링을 해야 유용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는 일부에 국한된 정보라는 거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파우더 엑스레이 디프렉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실험 스테이지 고니오미터에 장착할 수 있는 고니오 베이스가 먼저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고니오 베이스를 구비하시면은 요 고니오 베이스 요 위에다가 쿼츠 캐필러리를 꽂아서 이제 샘플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니어 베이스 사이즈 한 요만하거든요. 한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는 게 2cm가 안 돼요. 그리고 캐필러리 사이즈는 여기 대략 한 10cm 정도 되는데 10cm를 전부 다 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뭐 한 많게는 한 5mm, 3mm에서 5mm 정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200마이 최소 저희가 제일 권장하는 사이즈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인 200 마이크로에 5mm 정도 채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양만 있어도 엑스레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파우더 엑스레이 측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시료를 가지고도 XRD를 측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이제 이용자분들 입장에서 시료가 많지 않다면 장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200 마이크로에서 400 마이크로 정도의 이제 캐필러리에다가 이제 시료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시료를 넣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쉐이커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시료를 패킹을 한다거나 샘플링 하실 수 있는 유용한 장비들 준비돼 있고 이런 것들 구매 원하시는 그룹들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 이제 캐필러리 커팅 같은 것도 이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장비들 다 소개해드리고 샘플링 해드리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다 정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많은 그룹에서 이용하고 있는 코인셀 XRD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코인셀 XRD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코인셀의 구조는 여기에 다 구멍이 막혀져 있는 형태로 가죠. 그런데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에서는 이제 빔이 투과돼야지 이제 시료에 대한 정보를 컬렉션할 수 있기 때문에 빔이 투과가 가능하도록 이제 요 캡의 양쪽 끝을 다 커팅해서 이제 잘라내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구멍을 막아야 되니까 이제 캡톤 테이프로 마감을 한다든지 이제 각종 이제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실링을 하고 실험을 하시게 되고요. 요 실링하는 사이즈나 아니면은 구멍을 뚫는 사이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처음에 랩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시다면은 이제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거의 5년 이상 이제 코니셀 측정이나 파우치셀 측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샘플링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어디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지, 구멍을 뚫은 시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여기 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실링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별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편인데 저희는 전국에서 평균 50개 이상의 그룹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이 중에서 코인수를 측정하는 최소 5개 이상의 그룹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최대한 트라이 없이 이제 실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용자분들한테도 정보를 받고 나눠드리고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다음 실험, 또 다른 실험 모드, 엑스레이 업소션, 이제 삭스 실험에 대한 이제 샘플링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엑삭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X선이 시료에 얼마나 흡수되냐, 비어 램버트 법칙에 의해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시던스 빔과 투과된 빔의 관계식인 비어 램버트 법칙에 의해서 저희는 시료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 보면은 결국 비어 레버트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샘플의 두께 부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샘플의 두께에 따라서 얼마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샘플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샘플링을 매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이런 형태로 이제 파우더 샘플링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샘플 홀더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파우더 샘플 홀더는 0.1mm부터 5mm까지 준비해두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다른 엑삭스 실험하시는 공간들 보니까 이게 두께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빔라인에서 구해간다거나 좀 빌려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준비돼 있고 어떻게 하면 샘플링 잘 하실 수 있는지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사전에 좀 파악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엑삭스 시료를 이제 샘플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틀의 단면을 제가 아래에 2개 그려놨는데 이제 샘플링을 두께가 균일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면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파우더를 채워 넣는데 파우더를 잘 채워 넣으려고 하다가 파우더를 균일하게 채워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과 같이 여기 파우더의 두께가 부분적으로 다르면은 이제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시료의 데이터를 잘 얻어갈 수 없는 오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료를 평평하게 샘플링을 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용자분들이 말씀하세요.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저는 평평하게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평평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촉각으로 이제 만져보면은 요 표면을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이제 요 부분은 좀 툭 들어갔다고 느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제 두께를 맞춰서 평평한 부분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용자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최대한 샘플링 해드리는 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시료의 알갱이 사이즈가 각기 다르게 들어있을 때 이제 시료 두께는 잘 맞췄는데 내부의 밀도를 좀 잘못 맞춰서 이제 두께가 상대적으로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 시료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것처럼 잡힐 것이고 여기는 두께가 얇은 것처럼 잡히겠죠. 그래서 샘플링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밀도에 관련된 부분도 주의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샘플링을 하시고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엑삭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돌아가셔서 데이터 분석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데이터 분석이 어려워서 잘 안 돼서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데이터 컬렉션을 잘 못해 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다음 빔 타임까지 기다리려면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컬렉션 해 가실 수 있도록 시료 준비를 조금 더 잘 해주시면은 이제 데이터 컬렉션 하시고 분석을 하시는데 좋은 이제 기회가 되겠죠. 지금 엑삭스 분석 잘 하시는 한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엑삭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컬렉션을 잘못해가면 아예 분석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꼭 시간이 없다고 데이터를 찍는 데만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샘플링 잘하셔서 좋은 데이터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샘플링은 그레이징 인시던스 엑스레이 디프렉션, GIX라고 불리는 실험이고요. 이제 웨이퍼 위에 올려놓은 방막 시료, 스핀 코팅이나 스퍼터링, ALD 등으로 올린 방막 시료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데이터 시료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잘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랩에서 준비하시는 시료 같은 경우에는 20mm 바이 20mm 내지는 10mm 바이 10mm 균일한 사이즈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사이즈가 20mm 바이 20mm면은 저희한테 매우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20mm 바이 20mm 사이즈이면은 왜 안 되는지, 작은 시료가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그림이에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샘플 사이즈가 긴 경우, 예를 들어서 20mm 시료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피크가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 샘플 폭이 훨씬 좁은 시료인데, 샘플 픽이 훨씬 샤프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빔이 기판에 대해서 스침각으로 인시던스 앵글을 가지고 지나갈 때 풋프린트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샘플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훨씬 더 긴 풋프린트가 있어서 실제 2차원 검출기에 맺히는 상도 훨씬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샘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풋프린트에 의한 영향을 훨씬 적게 받기 때문에 피크가 훨씬 더 샤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크의 크기가 커지냐 작아지냐는 샘플 사이즈에 대한 영향도 있고 이제 입사각에 대한 영향도 많기도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자분들이 실험을 하러 준비를 하실 때는 샘플 사이즈를 균일한 사이즈로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저희는 사이즈를 5mm에서 7mm 정도로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5mm에서 7mm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스핀 코팅 하시는 랩에서 기판을 5mm로 잘라서 거기에다가 스핀 코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지금 절레절레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제 커피 스테인 이펙트라고 해서 스핀 코팅을 하시면은 사이드 부분이 조금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표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X선이 풋프린트를 만들면서 지나갈 때, 각기 다른 영역을 다 지나가겠죠. 두꺼운 영역, 그리고 곱게 깔린 영역, 그리고 맨 끝에 잘 깔리지 못한 영역. 요 세 가지 영역을 다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왜곡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2x2 같은 큰 시료에다가 샘플링을 하시고 커팅을 하셔서 이제 시료를 작게 준비해 오시면 훨씬 더 좋게 데이터 컬렉션 하시는데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하세요. 20mm 바이 20mm 시료를 준비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10mm 바이 10mm 내지는 5mm 바이 5mm로 커팅할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자를 수 있는 도구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글라스나 이제 ITO로 된 시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다이아몬드 스크라이브, 이 글라스를 자르는 것들 많이 이용하시지만은 웨이퍼를 자를 때는 유리를 자르는 스크라이브보다는 다른 스크라이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최소 3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구매하시고 잘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실제 실험 측정할 때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실험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저희 매뉴얼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프린트된 매뉴얼도 있고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매뉴얼도 있고 심지어 24시간 빔타임을 오시면은 그걸 매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저희한테서 실험이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약 3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번 오시는데 매번 다 기억하시고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거든요. 이게 알고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헷갈려 하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매뉴얼 다 준비돼 있으니까 이제 저희 설명 들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시기 전에 리마인드 형태로도 보실 수 있도록 다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으니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매우 많죠, 매뉴얼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빔라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매뉴얼은 이제 한 페이지 매뉴얼로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실험 모드별로 여러 가지 매뉴얼들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자주 사용하시는 매뉴얼들 매번 꺼내드리고 짚어가면서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매번 24시간 실험 오시면은 사전 교육이 약 3시간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면서 모든 정보를 다 기억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실험하는 동안에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실험하면 되는지, 전체적인 실험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정보들 다 한 페이지로 요약해놔서 이제 정리해 두셨으니까, 이제 24시간, 뭐 이제 새벽에 연락하기 미안한데, 뭐 이런 거 있으면 저희 그럴 만한 사항들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뉴얼 저희 영상으로 된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영상으로 된 매뉴얼들 GIXD와 이제 왁스 그리고 엑삭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측정하는 방법, 샘플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까지 저희 다 준비돼 있고요. 요것들 매뉴얼들은 맨 마지막에 제가 QR코드 준비해 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찍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다 했으니까 결과 분석해야 되죠. 결과 분석하시는 것도 오늘 여기서 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다 매뉴얼화해서 온라인으로 올리고 있어요. 지금 매뉴얼화해서 올리고 있는 이유는 이제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장비는 아까 실험에서 보셨다시피 한 회사에서 이제 딱 주문해서 가져오는 장비가 아니에요. 저희가 다 설계를 해서 이제 설치를 한 것이고 어디 제조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방사광 가속기 연구하는 프로그래머 분들이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용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연구원분들이 모두 다 하시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는 연구를 할 때에는 이제 이런 연구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 내지는 그 매뉴얼을 얻지 못해서 헤맸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구하시기 편리하도록 프로그램 매뉴얼이나 기본적인 이론에 관한 사항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한 실험이더라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오픈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고 오픈이 가능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분들이 데이터를 컬렉션 해가셔서 랩에서도 직접 분석하실 수도 있도록 오픈된 프로그램들 위주로 최근에는 매뉴얼을 좀 작업을 하고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필요하신 분석 정보들 있으면은 여기 매뉴얼에 없더라도 제가 이미 혼자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료 준비도 했고, 빔타임 수행도 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에 대한 거는 제가 데이터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논문으로 출판된 것들 몇 가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실험은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정도만 보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각 실험 모드 요 그림은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파트 하나하나가 저희 다 조립해서 만든 파트들이고 이제 각 모드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이제 엑삭스 모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흡수 분광에 따른 1차원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GI, 삭스, 왁스, GI, 왁스, 그다음에 파우더 XRD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검출기로 측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할 때 PXRD 같은 경우에는 캐필러리에다가 파우더를 샘플링하고 요 시료는 XRD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의 데이터 출력은 이렇게 2차원 이미지 형태로 돼 있고 요 2차원 이미지 형태가 이제 투세타에 기반한 이미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 투세타에 기반한 이미지를 투세타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환 프로그램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제 직접 데이터 변환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종 프로그램들과 이제 분석 데이터들 지금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 여기 있는 하늘색, 초록색, 빨간색 순서대로 저희 출판된 데이터들 한번 볼게요. 이제 먼저 이제 2022년에 이제 발행된 논문에 있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있는 이제 소듐 전지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여기에서는 흡수 분광 실험에 대해서 이제 산화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산화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엑섭스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리엣지 영역에 있는 변화로 이제 전자의 전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요 영역에 있는 흡수 엣지의 쉬프트를 통해서 이제 산화수에 대한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의 영역도 이제 엑섭스 데이터를 이제 R스페이스로 변환한 것인데, 이 R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우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결합과 이제 결합 거리 등에 대한 정보들, 배위수에 관한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맨 아래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시료를 실제로 이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이제 R스페이스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히트맵으로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데이터 컬렉션을 한 예예요. 그 다음 스테이션인 GI 삭스에서는 요거는 이제 6D 빔라인 자료가 아니고 9A 빔라인 자료긴 한데 이제 사이언스에 나온 이제 플라머즈 나이트메어라는 구조의 발견에 대해서 삭스 분석을 한 것입니다. 삭스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석하고 싶은 물질의 크기나 구조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삭스 패턴이 이제 굉장히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이 배열의 주기성에 따라서 이제 내가 가진 물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를 이제 라인 컷을 실제로 해서 반복되는 피크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내가 가진 물질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실린더리컬인지 이렇게 라멜라 구조인지 또는 이제 나이트메어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툴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GI 왁스에 관련된 분석이고 2023년에 네이처에서 나간 논문입니다. 이제 요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방막에 대해서 이제 온도를 열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피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관한 실험이고요. 이제 뭐 레퍼런스 실험군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는 정도에 따라서 열 처리 관련 변화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광막 실험을 하면서 이제 실시간 열 처리를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구조 변화 역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실험들 있으시면은 저희 준비되어 있는 경우 많으니까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실험은 이제 5월에 나온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논문이고 왁스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인시추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에 관한 실험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온도에 따라 가열을 하면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폭발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폭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구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요. 이제 2차원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투세타로 변환을 하고, 그 투세타로 변환한 데이터의 피크 시프트를 온도에 따라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히트맵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우더 XRD 같은 경우에 이 논문도 이제 소듐 배터리에 대해서 측정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논문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듐 배터리 충방전을 하면서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에 대한 것을 이제 XRD로 연구를 한 거고요.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을 연구할 때 리트벨트 리파이먼트 분석을 함으로써 P2상과 O2상이 이제 어떻게 프랙션이 나눠져 있는지 요 상을 각각의 피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랩엑스알디를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포항 가속기 연구소 싱크로트론의 장점은 이제 랩엑스알디보다는 훨씬 더 빔 플럭스가 세기 때문에 내가 미소량의 시료를 가지고 있거나 랩엑스알디에서 나오지 않는 피크가 있다면은 싱크로트론에서 훨씬 더 높은 플럭스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리트벨트 리파이먼트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시료가 어떤 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석들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빔라인 투어나 교육들도 연 1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 개념으로 연 1회 하고 있는데 이번 UCRF 런치 세미나 이제 기념해서 이제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빔라인 투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인 교육으로는 포항가속기 연구소 6D 빔라인의 여름학교에서 실습 빔라인 6D 빔라인으로 지정해 주시면 오실 수 있으니까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정보예요. 지금 25년 1분기 빔타임 접수를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어제부터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지사항이 포항가속기 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과제 접수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제안서의 평가 항목이 있고 이제 어떤 항목들이 가점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이고요. 이제 처음 지원하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지원하는 그룹의 어드밴티지도 있으니까 이제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지원 안 하시기보다는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세대 방사관 가속기 연구소 이제 이용과정 내실 때 제안서의 평가 항목으로는 이제 여기 필요성, 주요성, 창의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 있고 제가 평가하는 위원은 아니지만 이제 합격해서 넘어오는 제안서는 제가 볼 수 있어요. 제안서를 보면은 모든 실험의 관점을 포항가속기 연구소 관점에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배점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는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실험이 왜 필요한지, 포항가속기 연구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실험에 있어서의 의의라기보다는 이 실험이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제안서를 이제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팁 알려드린 그룹에서 유니스트에서 올해 처음 가습기 연구소에 제안서 내시고 떨어진 그룹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그래서 최근에 일반 빔타임으로도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시니까 이제 많은 빔타임 하셔서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 수행 능력이나 최근 실적은 이제 6D 빔라인에 있는 6D 빔라인과 가속기 연구소로 에크널리지먼트나 익스페리먼털에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저희도 이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광 이용의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해당 빔라인 이용이 왜 필수적이냐에 대한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다른 빔라인이 아니라 6D 빔라인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명시적인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6D 빔라인은 인시추 코인셀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31개 빔라인에서 모든 빔라인이 가능한 실험은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서 광각 회절을 지원하는 그룹은 한 세너 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시추 코인셀을 지원하는 빔라인은 2개 빔라인 밖에 없습니다. 6D 빔라인과 다른 한 빔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6D 빔라인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8채널 코인셀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러한 이유로 지원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실험들이 다른 빔라인과 대비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면은 20점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배점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강의 마무리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6D 빔라인 메인 담당자이신 신태주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 이슬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제 양성준 박사님 이제 저희 세 명이 이제 방사광 활용실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주시면은 봐주시면 좋겠고 첫 번째 QR코드, 두 번째 QR코드, 세 번째 QR코드 있는데 여기 첫 번째 QR코드는 제가 실시간으로 노션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매뉴얼이나 포항 강사관 가속기 연구소 전반에 출입 관련된 것들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QR코드는 이제 그 동영상 매뉴얼들, 이제 GI 왁스와 엑서스에 관한 샘플링과 측정 방법, 간단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오늘 이제 제안서 접수에 관한 이메일을 전임 교수님들께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학생분들께서도 받으시려면은 저희가 별도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기 위한 QR코드이고 여기에는 오늘 세미나에 대한 후기도 조금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거를 듣고 싶으셨는데 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빔라인에 실험하러 와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오늘 이야기나 아니면 저희한테 해주실 이야기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저만 볼 거기 때문에 UCRF에 따로 공유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 이용자분들도 있고 초면인 분들도 계신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오늘 자리 파하도록 할게요.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앞에서 질문해 주세요.